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신준 교수님 오늘 자본을 읽다 이제 두 편, 2편씩 2편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실수했네요. 그래서 오늘 자본을 읽다 2편 상품과 화폐 이 부분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상품과 화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스의 자본론에 들어온 건데요. 이제 상품이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쨌든 중요하다고 막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막스의 자본론은 추상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1, 2, 3것 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또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처음에 이제 막스의 자본을 읽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런 강신준 교수님 같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조금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오늘도 아직도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아는 만큼만 함께 이해한 만큼만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양으로 환산한다는 거죠. 예. 자본주의는 결국은 질적인 것도 다 양화시킨다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양적으로 전환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해서 상품으로 들어가는데 상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용 가치와 가치가 있는 거죠.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품의 두 요소는 사용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교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환이 매개체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즉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는 사회, 사실 그게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교환이 가져온 변화는 부가 상품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상품이랑 교환되는 물건을 그래서 의미하고요. 그 상품이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즉, 교환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품이 아니고 현물일 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존재하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즉 교환되지 않는다면 그건 상품이 아니라 우린 그것을 그냥 현물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예, 결국은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한다. 즉 교환이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막스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상품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 사용 가치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가 바로 사용 가치다. 그래서 상품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노트북이 구체적인 어떤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노트북이 만약에 노트북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면 아무 사용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상품의 가치가 뭔가라고 할 때 보통은 이 사용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펜을 쓴다, 그럼 써줘야죠. 그게 사용 가치일 거고 지우개다, 지워줘야죠. 그런 사용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는 물적 존재로서 사용 가치인 거죠. 자, 사용 가치는 그래서 부의 사회적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본주의든 아니든 모든 사회의 부에 공통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의 사회적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자본주의든 아니든 모든 사회 부에 공통되는 것.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 가치라는 것 자체는 뭐죠? 제가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교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용 가치는 꼭 교환이 아니어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현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진짜 시장에 가서 내가 이걸 물건으로 팔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용 가치는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말 그대로 뭐 쌀을 재배를 했다.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 안 팔아도 당연히 쌀의 사용 가치가 있죠. 내가 집을 꼬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심었다. 역시 사용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부의 사회적 형태, 자본주의든 자본주의가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회부에 공통된 가치라는 거죠. 사용 가치는 그래서 상품에도 현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이것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쓸모를 사용 가치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상품과 현물의 차이를 가르는 건 결국 어디에 달렸다?
그게 교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현물은 교환되지 않기에 교환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라면 그거는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신고 다니려고 만든 집시는 당연히 교환 가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소비함으로써 내가 생산해서 내가 소비했으니까 교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막스의 어쨌든 본문 다시 보죠. 자본론의 본문 1권 89페이지죠. 교환 가치는 우선 양적 관계, 즉 어떤 하나의 사용 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 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나며 결국은 사용 가치가 하나의 제품만으로 하나의 상품만으로는 교환 가치는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제는 교환 가치가 생기려면 자 내가 뭘 만들었어요. 제가 집신을 만들었어요. 그 집신 만든 거 갖고 교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집신을 만들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용 가치가 만날 때만이 교환 가치가 발생하겠죠. 사실 당연한 거죠. 교환이란 말 자체가 두 개의 어떤 뭐 주체를 의미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치론의 세 가지 교훈이라고 나오는데 자본주의 본질에 관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본질에 관한 세 가지 의미로서 첫째,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사용 가치가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인 교환 가치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일단 있어야 당연히 교환 가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있어야 사용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미 있는 거죠.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사용 가치가 일단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뭐 시장에 갖다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인 교환 가치의 출발점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제 강신윤 교수님이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변증법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근데 그것이 변증법적 지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기존 첫 단계를 버리고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게 아니라 첫 단계를 결국은 품에 안고 그러니까 지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단계가 결국 두 번째에 나름대로 어떤 이 주춧돌처럼 그 역할을 또 나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가치라는 첫째 계단을 거쳐야지만 교환가치라는 둘째 계단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소재적 담지자가 된다. 이거 전제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는 결코 갈아엎을 수 없으며 언제나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토대라고 강신준 교수님은 해설을 하고 있어요. 혁명은 과거와 결별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토대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는 것이 혁명이다. 그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면 두 개의 사용가치가 만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죠. 결국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아닌 둘의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체크를 하시고요. 교환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관계는 이미 그 자체 사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교환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환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는 뭘 전제하다 또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 사회적 관계는 자본주의 존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셋째, 두 개의 사용 가치가 만들어내는 교환 가치는 결국 뭘로 드러나요? 양적 비율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양으로서. 근데 그것이 이제 비율인 거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는 결국 양적 비교다. 양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질을 굳이 양으로 환산하려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인 거예요. 우리 실제로 다 그렇게 살잖아요. 굳이 사람과 사람의 질적 가치를 비교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도 저는 양화라고 보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사실 그 나이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물학적 나이를 어떻게든 이제 이걸 한 해 한 해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고 그래서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아, 두 살 많아 이것만으로도 권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학교 성적 어떻게든 그걸 표시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두 양으로 굳이 환산하려는 것. 음악조차도 사실은 그게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 수도 있잖아요. 미술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는 다 어때요? 거기에 돈으로 가격을 매기죠. 가치를 매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을 양화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과거 전통사회 공동체적 연대의 그런 자발성은 자본주의적 양화의 사태로 이미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예전 공동체 사회였다면 사실은 그렇게 양화시킬 필요가 없었던 사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것의 가치에 돈의 가치로 매길 필요가 없거든요. 좀 이따 오늘 수업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화폐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양화를 시켜서 비교를 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자, 이제 가치로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와 가치라고 아까 이제 단문 제목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이걸 구분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교환 가치의 양적 단위가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치는 교환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라 교환 가치는 아까 양적 비율로서 드러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건 비교를 하기 위한 그 단위가 같아야 되거든요. 단위가 다르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뭐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갖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환 가치는 양적 비율인 만큼 당연히 양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두 사용 가치의 교환 비율에도 단위가 필요한데 이 기준은 비교하는 두 사용 가치의 공통된 것이라야만 한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똑같아야 뭐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은 비교할 수가 없죠. 뭐 리터도 비교할 수가 없죠. 같은 리터 안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같은 센티미터로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단위, 그 단위의 기준이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환 가치에 나타나는 공통 요소는 상품의 가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 교환 가치에 나타나는 공통 요소는 상품의 가치인데 어떤 사용 가치의 가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 여기서 사용 가치가 다시 등장했죠. 아까 어떤 물건의 쓸모, 어떤 사용 가치에 그러면 그 가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고, 즉 그 사용 가치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본론 1권에 9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치가 방금 뭐라고 했죠? 단위라고 했잖아요. 교환 가치를 양적인 비율을 셀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위, 기준. 근데 그 단위와 기준을 막스는 결국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뭐로 표현하고요? 그게 바로 사회적 필요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한 그 필요한 노동량, 평균적 노동량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 이제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교환 가치와 가치를 구분했고 교환 가치가 양적 비율이라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가치고 근데 그 기준인 가치는 실제로 뭘로 결정되는 거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노동량으로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 가치를 비교하는 양적 단위가 바로 가치이고 그것은 인간의 결국 노동을 의미한다.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바로 노동이고요. 결국은. 그럼 역시 뭐 좌파여서 노동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막스 이전에 이제 연구했던 이제 그, 이걸 고전 경제학이라고 하죠. 주류 경제학.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나 그다음 바로 그 후에 활동했던 데이비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도 사실 노동 가치론을 철저하게 주장했던 경제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가치 자체를 마치 그 사회주의나 어떤 좌파에서만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막스로 가서 그걸 더 강조한 거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평균 노동량, 노동 시간이 가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가치는 교환 가치 위에 놓인 세 번째 계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첫 번째 단계 뭐였죠? 어떤 사용 가치였고 사용 가치를 넘어서 2단계에서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교환 가치에서 다시 우리는 가치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양은 사회적인 양을 결국 의미한다는 거, 즉 사회적 평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자도 아닌데 그저 저 같은 아마추어가 컴퓨터 기술자와 똑같은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뛰어들어봤자 기술이 없는데 시간만 무지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필요 노동. 상식선에서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이런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시간, 그죠? 어떤 그 평균량이 있겠죠. 이 정도의 작업을 할 때 이 정도의 노동시간이 든다라는 그 평균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상품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뭐 같은 책에서도 통닭집이 나왔는데 두 통닭집이 서로 옆에서 경쟁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가격을 서로 낮추겠죠. 공격적으로 낮추게 될 텐데 그 낮추는 선도 결국 어떤 한계선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요? 어떤 자기가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내릴 거 아니에요. 더 손해보면 망하죠. 그래서 그 한계선이 바로 사회적 평균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 개론 그냥 공부하셔도 시장 경제 자유주의 어떤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판매자들은
결국은 이 어느 선까지 가격을 내친다? 결국은 딱 그 자기 비용 손해가 나지 않는 그 선까지는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적정 가격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대신 단어를 사회적 평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교환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가치고, 그죠? 교환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가치고, 근데 그 가치는 아까 노동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사회적 평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환 가치와 가치의 구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신윤 교수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교환 가치는 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너 노트북 얼마야? 이거 뭐 100만 원 주고 샀어. 너 핸드폰 얼마 주고 샀어? 나 이거 100만 원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너 그 짬뽕 얼마래 거기? 거기 6,500원이라는데? 여기 8,000원이라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양화시킬 수 있는 그 양적인 양, 그죠? 그 비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 내고 샀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교환 가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명확하게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위니까 사실상. 예. 그래서 교환 가치는 양이며 그 양의 기준이 가치인 셈이다. 2만 원의 교환 가치는 1만 원의 교환 가치에 비해 그 가치가 2배인 것처럼 가치는 도량 단위라면 교환 가치는 가치의 크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와 가치의 구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가치의 구별 자체가 어떤 걸 대체 의미하냐.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구별했냐를 사실 우리는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자본론에 있지 않으면 교환 가치와 가치라는 걸 대체 왜 구분해야 되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는 이 구별이 부의 변증법적인 발전을 보여주면서 자본주의의 미래를 암시한다는 점이에요. 자본주의에서 부의 기본 형태가 상품이라면 그것은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발전해 나가는 결과물인 거고요. 그런데 교환 가치가 되자마자 그것은 양적 기준인 가치를 전제로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의 사용 가치가 아까 1단계였죠. 근데 그 또 다른 사용 가치를 만나서 교환 가치로 발전하는 게 2단계였어요. 2단계로 올라가죠. 근데 그 교환 가치는 두 사용 가치의 어떤 공통 요소인 가치를 또 양적 기준으로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자본주의 이전, 그것이 이제 1단계고, 자본주의로 발전, 교환 가치가 만났으니까 자본주의가 된 거죠. 이거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본주의 이후의 어떤 발전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가 이행해 갈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환 가치와 가치를 구분함으로써 말이죠. 즉 가치는 교환 가치를 통해 만난 두 사용 가치의 공통 요소인 동시에 사회적 평균이며 자본주의의 어떤 부의 성격을 넘어서는 자본주의 이유를 암시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비교와 경쟁 너머에 사회적 평균으로 수렴하는 셋째 계단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 잘 못하실까봐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인 자본주의 발전이 뭐예요? 교환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라는 건 모든 거를 양화시키면서 모든 걸 다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건 경쟁하는 거고 치열한 삶을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 평균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닭을 막 바가지 씌우듯이 팔 수 없고 그렇죠? 결국은 어떤 한계선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운명이 그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끊임없이 양화시키는 이런 어떤 경쟁의 방식이 결국은 어떤 이 가치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점점점 사회적 평균으로 수렴하게 됨으로써 그 사회의 양상 자체가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강신희 교수님도 좋은 사례를 쓴 게 한국의 양극화 사회가 굉장히 치열하고 경쟁적이라면 북유럽의 복지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인간의 어떤 삶의 질적인 것들을 좀 누리면서 좀 나름대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다? 결국은 세 번째 단계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 첫 번째 의미가 결국 이런 어떤 자본주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교환 가치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반면에 가치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환 가치는 그러니까 현상을 드러내는 거고 가치는 결국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 읽을 때 하긴 뭐 칸트의 물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칸트의 물 자체도 분명히 어쨌든 이 물질 자체의
그 자체로서가 이게 사실 원본인 거죠.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는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듯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치에 대한 건 계속해서 뭔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 어떤 느낌만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또 하다 보면 더 오히려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윤곽을 잡아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그 개념이 너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거기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윤곽과 이미지만 잡아놓고 계속 뒤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품에 나타난 노동의 이중성.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제대로 쓴 건지 모르겠네요.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상품에 나타난 노동의 맞겠군요. 상품에 노동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중적이라는 거니까. 예전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한번 사실은 짧게 남긴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강신윤 선생님 책을 읽고 이 부분 갖고 제가 사실은 강의를 남긴 거였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할 겸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상품의 이중성과 노동의 이중성이라는 거. 상품도 두 가지고 노동도 두 가지라는 건데 원래 상품은 소비하기 위해 만든 물건이라 사용가치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용가치는 인간 노동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용가치가 자본주의에서 교환가치로 발전하는 것인데 사용가치를 만든 노동도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노동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사용가치를 만든 인간의 노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집신을 만든다? 집신 꼬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죠? 장갑을 만든다? 장갑 꼬는 뭐, 그죠?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뭐 칼을 만든다? 그럼 대장장의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만드는 분명한 그 노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환 가치를 나타내는 노동으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노동에서 교환을 통해 비교되는 두 개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노동에서 교환을 통해 비교되는 결국 두 개의 노동이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노동은 본문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노동은 한편으로 동일한 인간 노동 또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상품 가치를 형성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구체적인 유형 노동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 즉, 지금 윗줄이 바로 추상적 노동이고 아랫줄이 구체적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노동은 약간 교환 가치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구체적 노동이 바로 아까 사용 가치를 만드는 구체적 노동인 거예요. 집 신고는 기술 구체적이어야 되죠. 컴퓨터 기술자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배트를 만든다. 마찬가지죠. 야구 배트를 만드는 장인이다 라고 하면 구체적 노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체적 노동이 아닌 추상적 노동, 교환 가치를 또 만들어내는 추상적 노동에 대해서 막스는 새롭게 성찰을 하는 거죠. 자,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이에요. 이 노동은 처음 사용 가치를 만든 노동과는 그래서 다르다.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인데요. 이 노동은 처음 사용 가치를 만든 노동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용 가치를 만든 노동은 시장의 교환 과정에서 바로 이 사회적 평균 노동으로 바뀌는 셈이다. 자, 이게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냐? 역시 또 우린 자꾸 물어봐야 돼요. 평소에는 그냥 노동이면 노동이지 무슨 또 구체적 노동이고 왜 추상적 노동이야? 이걸 대체 왜 구분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막스가 사실은 이런 거를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이 예리한 어떤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모호하게 자본주의를 정의하게 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사회적 평균 노동으로 바뀐다는 말을 쓰냐라고 할 때 실제로 농민이 배출하는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이는 노동은 사실 비교적 일정하겠죠. 그뭐 엄청난 환경과 기후 차이가 뭐 있지 않고서 뭐 농지 토지가 굉장히 뭐 토질이 너무 다르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비슷해요. 농민이 배출하는 사용 가치를 뭐 100포기 생산하는 데 들이는 노동은 다 평균적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웃긴 건 뭐예요? 이 노동이 곧바로 교환가치인 배추값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이 만약에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을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노동하면 한 100포기 나오니까 이거는 뭐 내가 그냥 1년 먹을 양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소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똑같은 비슷한 노동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배추값이 비싸고 어떤 과는 배추값이 폭락이 돼서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노동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어떤 때는 내가 노동한 것보다 훨씬 적게 버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교환 가치 때문이잖아요.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는 내가
지금 생산한 이 상품에 노동이 얼마 들어갔냐 이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타인은 나와 똑같은 경쟁자들은 어떻게 들어갔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경쟁자는 또 몇 명인지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다른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와 함께 비교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투영되는 노동은 구체적 노동량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계산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 노동에 대한 배추를 만들기 위한 농민의 구체적 노동값은 따로 존재해야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바로 그 가격에서 우리는 뭔가 추상적 노동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노동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뛰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농업시장이잖아요.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노동 또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물질 자본주의 이전에는 인간의 노동은 생산에 들어간 노동 하나뿐인 거죠. 생산이 교환을 거쳐 소비와 만나게 되면서 생산에 들어간 노동과 교환에서 결정되는 노동으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노동의 이중성. 마르크스는 노동이 두 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자기 경제학에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본인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이러한 이중적 성질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건 내가 처음이다. 막스가 그 프론티어인 거죠. 내가 이건 최초다. 이 점은 경제학에 의해서 결정적인 도약점으로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로 남길 때 두 가지 사례, 여기서 나왔던 강신윤 교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적용했던 두 가지 사례를 그때 제가 녹음을 했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노동의 이중성이 알려지는 진실로서, 자, GMP, 대문자로 써야 되죠, 원래. GMP가 뉴라이트 주장의 허구성이다. 그러니까 GMP는 뭐냐면 이제 국민 총소득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GDP로 국내 총생산을 쓰지만, 여튼 부탄이라는 되게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부탄은 그래서 GNP는 매우 낮아요. 근데 웃긴 게 행복지수라는 그죠? 행복지수에서는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부탄의 GNP 사례를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이것 봐라 결국은 질적인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행복은 결국은 양보다는 뭐 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 행복이라는 게 양보다는 질이고 결국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탄이 만약에 그러면 뭐 물질적으로 너무 절대적으로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가난할 경우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럴 경우는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복한 어떤 이거 정신승리라고도 우리 보통 비판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끼니도 해결 못할 정도로 많이 가난하다면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탄이 우리와 달리 어떤 행복을 찾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노동의 이중성을 배웠잖아요. 이걸 적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사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조금이나마 물질적 궁핍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옷이 없는 행복을 이렇게 어렵다고 써 있죠. 부탄의 통계를 봤을 때 노동의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납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소득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을 합산한 게 아니라 교환가치를 생산한 노동만을 합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을 합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GNP라는 거, 뭐 GDP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뭐 농민이 생산한 어떤 구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합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환가치, 이미 교환이 된 상태죠. 교환가치를 생산한 그 노동을 합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추상적 노동을 계산한 거지 구체적 노동을 계산한 게 아니다. 즉 교환가치로 환산되지 않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얼마든지 부탄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주부의 가사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성들의 예전에 그 어머니들의 이 가사노동이 사실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가사노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가사노동은 GDP든 GNP든 전혀 계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DP나 GNP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지금 새로운 세상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대부분 서비스 업체에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과 후 학교 그리고 그리고 육아 수당도 우리가 그래서 받으면서 뭐 어린이집에 더 일찍 보내는 옛날에는 뭐 아기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또 버는 만큼 아이들을 어딘가로 또 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서비스를 다 돈으로 지불을 하죠.
그거는 GDP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관두고 내 노동으로 직접 아이를 키운다, 집에서 아이를 교육한다라고 하면 내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그 모든 노동은 전혀 GDP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탄 같은 나라는 말 그대로 그런 그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의 어떤 그 노동, 구체적 노동이 즉 훨씬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부탄이 GNP로 잡히기에는 분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그게 GDP나 GNP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런 어쨌든 그 사용 가치만을 생산하는 노동이 비율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보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충분히 거기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탄이 그래도 뭐 그 GNP가 워낙 우리나라보다 낮으니까 그게 설령 구체적 노동으로 어느 정도 보완되고 그죠? 그렇게 고민해도 결국은 행복을 거기서 이제 질적인 이 가치를 느끼는 또 부탄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 삶을 바라보는 어떤 그 성찰, 어떤 이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요. 알겠죠? 하지만 지금 강신 교수님은 노동의 이중성 개념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부탄의 GNP만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막 끼니도 못 먹을 것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그런 구체적인 그렇죠. 노동을 통한 사용가치만을 생산하는 구체적 노동이 사회적으로 옛날 그 공동체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의 공동체주의 사회에서는 돈 받지 않고 도와주잖아요. 돈 전혀 받지 않고 옆집 아이도 봐주고 옆집 할머니도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GDP로 안 들어가는데 실제 삶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노동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제시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의 허점이 바로 노동의 이중성을 오해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던 것은 나름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한 게 뭐다? 항상 근거가 그때 그거예요.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GNP가 올랐다. 조선이 일본의 지배받기 전과 받은 후에 GNP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게 이제 증거인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그 일본 치하에 들어가기 전까지 조선은 어떤 삶을 살았죠? 전혀 그런 무역 같은 걸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가 생산인 거죠. 자급자족의 시대. 내가 노동해서 사실 뭐 팔아봤자 뭐 동네에서만 파는 거였을 테니까 사실 내가 노동해서 내가 소비하는 어떤 방식에 더 가까웠던 삶이에요. 즉 GNP나 GDP로 말 그대로 책정될 만한 잡힐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현실에서는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에는 잡히지 않는 그런 노동이었던 셈이죠. 근데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수탈하면서 쌀들을 막 다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쌀들을 지네 나라로 수출한다는 명목하에 뺏어간 거죠, 사실은요. 그런 과정들이 다 GNP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GNP가 일본의 식민지 전과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종의 뻥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 노동의 이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학적인 분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스주의 분석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보면 식민지가 되기 이전의 사회는 대부분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교환이 없는 현물 경제. 따라서 농민의 노동은 교환 가치로 환산되지 않고 사용 가치만을 나타내어 국민 소득을 계산하면 매우 낮게 잡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뭐가 증거예요?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을 그 당시 계산해 보면 일본이 식민지 치하하에서 우리는 거의 4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1인당 쌀 소비량이 40% 감소했다는 건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GNP가 올라갔는데 왜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가? 바로 이 노동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조선은 수출한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내가 먹을 것조차도 빼앗긴 거고 내가 소비하려고 만든 걸 빼앗긴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숫자의 장난일 뿐 노동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숫자적인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자, 가치 형태와 화폐. 자, 이제 이게 또 오늘 수업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자, 가치 형태는 그럼 뭐냐? 그 가치 형태를 통해서 이제 화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파트입니다. 자, 가치는 오늘날 화폐로 표현되죠. 자, 아까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지금 교환 가치 넘어 우리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치는 정작 뭘로 표현이 된다?
화폐로 표현이 돼요. 예. 그러니까 가치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화폐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가치가 어떻게 화폐로 표현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가치 형태론이다. 가치의 형태를 화폐로서 갖는 거니까. 그래서 가치 형태겠죠. 본문을 보시면 상품체로서의 상품은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포착되는 데 반해 가치로서의 상품에는 단 한 조각의 자연 소재도 들어있지 않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감각적으로 지금 저 노트북이 만져지거든요. 가치로서의 상품에는 그러나 단 한 조각의 자연 소재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의 상품을 아무리 돌리고 뒤집어 보아도 그것을 가치물로서 포착해낼 수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가치 형태고, 여기서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또 찾을 수 있는데, 첫째, 그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상품 속에 있었는데 교환이라는 일정한 조건 때문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갑자기 생겨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 상품 속에 존재하는 가치인데 그게 교환을 통해서 이제 그죠? 수면 밖으로 드러난다. 일정한 조건 때문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도 보면 상품은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결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오직 제2의 다른 종류의 상품, 그죠? 다른 사용 가치를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상품과 교환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런 형태를 취한다. 자, 2011년 아큐파이 운동이 있었어요. 지배한다라는 거죠. 정복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월가의 어떤 그 탐욕과 어떤 이 세계화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2011년대 어떤 아큐파이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운동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주로 어디로 타겟팅을 하냐면 금융 자본가들의 이 인격에 타겟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탐욕적이다. 너무 욕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비판했거든요. 왜 너희가 다 가지려고 하는가? 좀 나눠 갖자. 뭐 이런 얘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스는 정작 탐욕의 원인이 자본주의적인 어떤 관계에 있다고 봤어요. 즉, 문제의 원천은 자본가들의 탐욕, 자본가들이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탐욕을 유발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조건이 더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르크스를 잘 모를 때는 정말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무조건 좌파는 예를 들어 뭐 이재용 같은 자료를 무조건 싫어해. 걔네들이 어떤 그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이미 자본가의 위치에 있게 되면 자본주의의 구조가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바꾸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자본가들을 뭐 윤리적으로 더 교육하면 그것이 더 좋은 사회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자본주의적 구조의 문제다. 두 번째, 가치 형태가 오로지 상대편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주의적 관계가 철저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관계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관계적이라고 했죠. 아까 사회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편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관계다. 그 본문 보시면 어떤 상품도 자기 자신에 대해 등가로 관계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다른 상품과 등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등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상품과 등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 잠깐 오해하시면 이타적인 그 얘기인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종속됐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나를 위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 근데 이 다른 사람은 주로 자본가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 타인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뭐 직접적으로는 자본가에 예속돼서 노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자녀, 그죠? 사회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사회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타인이 원하는 자질을 나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거, 명품에 집착하는 것조차도 타인의 시선에 만족되기 위한 거잖아요. 타인의 눈을 의식한 결과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는 타인을 의존함으로써 드러나는 거죠. 자본주의 가치겠죠, 결국은. 가치 형태에서 발전과 화폐의 탄생. 그 화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실제로 자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세마포 같은 단위를 통해서 막 비교하고 이러거든요.
뭐 여간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거울을 통해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상품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신의 속성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사용해야 된다.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속성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그 거울이 가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형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 거울은 자신과 상품을 교환하고자 마주한 상대방의 상품이었으나 처음에 거울은 뭐예요? 자신과 상품을 교환하고자 마주한 상대방도 상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상품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나는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상대방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서로 그것을 교환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다른 교환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갖고서 교환하는 게 서로의 욕망이 맞을 때야, 욕구가 맞을 때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저쪽에서는 전혀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과 또 바꾸고 싶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그게 만약에 사탕 하나야.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 노트북과 사탕 하나 바꾸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봐도. 정확히 어떤 가치의 차이인지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감覚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다른 교환에서 써먹을 수가 없게 돼요. 직접 이 우리 제품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결국은 너무 불편한데 교환하기 너무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가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 가치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곧 화폐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는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화폐일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화폐가 갖고 있는 편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역사에서 항상 금과 은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그것이 일반적 가치 형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유형 있기 때문일 거예요. 더 옛날로 가면 막 여러분 조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개 더미 같은 것도 또 화폐로서의 기능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용 가치는 다른 사용 가치와 만나면서 교환을 위해 가치가 필요하고 그 가치는 형태로 표현되기 위해 일반적 가치 형태를 취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의 사용 가치는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로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낸 건데 말 그대로 하나의 사용 가치는 자신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노트북이 노트북으로서 사용 가치를 포기해야 그래야 스마트폰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은 100만 원이야. 저기 스마트폰도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교환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교환에 성공하는 거고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성숙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성격이라는 게 공동체와 어떤 사랑이 발전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사회적인 의존도,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자본주의 변혁도 나를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적 관계의 이제 물신성. 그래서 물신화라고도 표현하는데 화폐는 원래 상품에서 출발했고 이를 현물화폐라고 불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폐는 뭐 조개더미에서도 시작했잖아요. 사실 어떤 것이 일반적 가치 형태로 합의된 화폐가 될지는 순전히 그래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편리한 거를 더 좋아할 거기 때문에 효용성이 큰 화폐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문 보시면 상품 교환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화폐 형태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태어난 상품, 즉 귀금속으로 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적합했으니까. 금과 은이 날 때부터 오타가 자꾸 있죠. 금과 은이 날 때부터 화폐인 것은 아니지만 화폐는 날 때부터 금과 은이다. 네. 그러니까 금과 은 자체는 처음부터 화폐로서가 아니죠. 근데 화폐 자체는 날 때부터 금과 은의 어떤 가치를 갖는 거죠. 화폐가 이렇게 금과 은으로 고정되고 나면 상품과 화폐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죠. 화폐가 금과 은으로 고정됐잖아요. 고정되면 이제 다른 거는 화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과 화폐는 분리된 거야. 한때란 말은 웃기지만 아까 제 예시에 의하면 노트북도 한때는 말 그대로 화폐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뭔가 일반적 가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물론 정했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상품일 뿐이고 그 상품이 이제 화폐로서 표현되는 거죠. 화폐는 상품에서 그래서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화폐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상품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제 상품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 됐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는 그 화폐에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더 간단한 지폐로 이제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폐는 가치의 양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식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결국 5,000원짜리를 만드는 제작 비용은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폐는 가치량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식일 뿐인데,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되니 화폐는 마치 원래부터 상품과 별개로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정말로 이 화폐 역사 같은 거 배울 때 되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웠거든요. 화폐는 원래부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상품에서 파생됐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게 되는 거죠. 상품은 교환을 위해 일반적 가치 형태가 필요하고 화폐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작 화폐는 상품에서 파생된 것임에도 상품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서 태어났다? 화폐는 상품에서 태어난 거예요. 파생된 건데 이제는 상품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죠. 화폐가 결국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힌 관계를 우리는 물신적 성격이라고 부르죠. 화폐의 물신화. 화폐 존재의 필연성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은 부의 기본 요소라면 부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상품이 아니라 이제 화폐가 되는 거예요. 이 화폐의 물신성과 연결이 돼 있죠. 자본주의에서 상품은 부의 기본 요소인데 그 부를 지배하는 건 이제 상품이 아니라 화폐가 된다. 자, 그러다 보니 화폐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운동도 역사에 존재했었던 거예요. 자꾸 저 화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저 화폐를 벌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작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고통 속에서 결국은 안 되겠다. 화폐를 없애야만 이제 이 자본주의가 없어지나 보다라고 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변증법의 원리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화폐는 이미 상품에서 파생된 역사가 있잖아요. 다시 못 돌아가요. 화폐가 다시 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화폐는 없앨 수도 없다. 왜? 이미 역사의 필연적 법칙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를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계속 농이고 가야만 하는 거고 화폐도 결국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폐는 결국 그 가치 형태로 자리 잡은 거죠. 교환은 가치 형태 때문에 화폐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교환이라는 가치 형태 때문에 화폐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화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화폐는 서로 다른 노동 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등치되고 따라서 사실상 상품으로 전화되는 교환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폐 형태란 다른 모든 상품의 관계가 반사되어 하나의 상품에 고정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된 것일 뿐인데 화폐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폐는 교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지금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화폐로 인한 온갖 해악은 오히려 사회적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사회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화폐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화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 게 분명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막스의 분석과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어쨌든 굉장히 명철한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 막스의 이론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상품과 화폐 편을 다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소리가 울릴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빈 공간에 와서 그리고 이제 새벽 지금 1시 25분인데 그죠? 한번 제가 지금 새로운 공간에서 약간 지금 테스트 겸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마이크를 아직 준비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다시 예전 사무실에서 갖고 와서 또 한번 나중에 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잘 들리도록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자본을 읽다죠. 네, 강신준 교수님의 오늘 자본을 읽다 두 번째 시간 상품과 화폐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